유나, 도와줘. 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전화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마지막 절규. 그 뒤로 이어진 것은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 그리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병원 중환자실. 온몸에 멍이 들고 오른팔이 부러진 채 누워있는 19살 차준호. 얼굴은 부기와 상처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은 민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블라우스 아래 감춰진 총상 흉터,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12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요원으로 살았던 그녀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도 은퇴한 공작원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누나로서 완벽한 복수를 다짐했다. 이번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아닌가요? 아니면 집에서 편안히 쉬고 계신가요?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안전 운전하시고요. 잠시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겉으로는 명문 사립학교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특권층 카르텔의 온상이 된 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교폭력, 그리고 전직 북파 공작원 출신 누나가 그들을 상대로 펼치는 완벽하고도 통쾌한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깐,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 또 뻔한 복수 이야기겠구나. 현실성도 없고 천만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특권층의 부패와 그들이 만든 불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가장 신성하다고 여기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 채에 50억이 넘는 이곳에서도 손꼽히는 최고층 펜트하우스. 짙은 어둠이 내린 밤하늘에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차민정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기대어 바깥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스위스제 고급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차민정. 겉보기에는 대기업 중간 간부로 보이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 그리고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된 집안. 이웃들은 그녀를 모범적인 커리어우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성이 지난 12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해온 최고 등급의 특수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코드명 섀도우. 북한 평양 한복판까지 침투하여 핵개발 정보를 빼내고 중국 베이징에서 이중 간첩을 색출하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테러 조직의 계획을 사전에 차단한 전설적인 여성 공작원. 남성 중심의 특수요원 세계에서 모든 편견과 차별을 뚫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녀였지만 3년 전 마지막 임무를 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 차준호 때문이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 그만두는 거야? 미안해. 당시 16살이던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습니다. 바보야. 누나는 이제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을 찾았거든. 그게 바로 너야. 그때부터 민정은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기업 기획팀에 입사해서 성실히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준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가끔은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가슴 아래에 남은 총상 흉터는 종종 비가 올 때면 욱신거렸습니다. 마치 잊지 말라는 듯이 과거의 삶을,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차가운 빗소리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들던 위험한 순간들, 동료들의 마지막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 이제는 정말 끝났어. 평범하게 살자. 민정은 자신에게 되뇌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내일은 준호의 대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성원대학교 경영학과.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우수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잘 컸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준호였습니다. 그녀의 19살 남동생,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이었죠. 평소 같았다면 기쁘게 받았겠지만 시각이 늦은 걸 감안하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욱이 준호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보통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민정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내일 입학식인데 일찍 자야지. 그러나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민정이 예상했던 준호의 평소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고통의 신음,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도와줘. 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민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2년간의 특수요원 경험으로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차민정은 사라지고 냉철한 특수요원 쇄도우가 되살아났습니다. 준호야, 침착해. 내가 지금 어디야? 정확한 위치를 말해봐. 성원대학교. 후문 쪽 공사장. 누나, 정말 무서워. 얘들이 나를. 전화 너머로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민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제 전화 너머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야, 전화 끊어.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누나한테 전화했나 봐. 에라이, 이런 새끼가. 괜찮아. 어차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그들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준호야,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시간을 벌어, 알았지? 민정이 간절하게 말했을 때 전화 너머로 더 큰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준호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고 그 후 전화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한순간도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달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은퇴할 때 절대 다시는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상자를. 상자 안에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물건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형 추적 장치, 초소형 카메라, 특수 제작된 전자 해킹 도구,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소형 권총.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물건들을 다시 손에 들면 그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삶, 평화로운 일상, 그 모든 것과 작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생의 절규를 떠올리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누나가 간다. 민정은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고 모든 장비를 몸에 착용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3년 전 그 무시무시한 공작원 쇄도우가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민정은 준호와의 지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민정이 17살 때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민정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누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준호는 민정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대학교 못 간 거 미안해. 12살이던 준호가 어느 날 울먹이며 말했었습니다. 바보야. 누나는 내가 있어서 더 행복해. 그리고 누나는 다른 길이 있어. 그 다른 길이 바로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뛰어난 신체 능력과 언어 재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을 인정받아 특수요원으로 발탁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특수요원의 급여는 일반 직업보다 훨씬 높았고 준우를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정은 이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직감,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정신력, 그리고 필요할 때는 냉혹해질 수 있는 강인함. 누나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 15살이 된 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외교부 소속. 거짓말. 일반 공무원이 한 달에 열흘씩 해외 출장을 가. 그리고 누나 가방에서 이상한 것들 봤어. 준호가 작은 전자장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북파 공작원만이 사용하는 특수 통신 장비였습니다. 민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이건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장비야. 누나,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건 군사용 장비야.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자다가 중얼거리는 말들. 목표 확인, 침투 완료 이런 거. 이게 외교관이 하는 말이야?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생각보다 훨씬 영리했습니다. 알았어, 준호야. 하지만 이건 국가 기밀이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야? 우와, 내 누나가 진짜 특수요원이라니. 완전 멋져. 나도 커서 누나처럼 될래. 민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이 길로 오면 안 돼. 약속해, 준호야. 왜? 누나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이 일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누나는 내가 순수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약속했습니다. 알겠어, 누나. 하지만 나도 누나만큼 강해지고 싶어. 강함이라는 게 꼭 싸우는 것만은 아니야, 준호야. 진정한 강함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야. 그 약속은 오래갔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자랐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원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곧게 자란 동생이 아무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하지만 지금 그 소중한 동생이 누군가에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성원대학교 후문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이미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후문 앞에는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서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재빨리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 차준호가 여기 있어요. 한 구급대원이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누나입니다. 환자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민정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정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연결된 준호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부기와 멍으로 알아보기 힘들었고 오른팔은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민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분노도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영수 박사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차민정 씨, 동생분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전신 타박상과 함께 내장 파열이 있습니다. 특히 머리 부상이 심각해서 현재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중추신경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살 수 있나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상들이 모두 사고로 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정은 날카롭게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폭행의 흔적이 보입니다.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들이 있고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민정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12년간 수많은 고문 장면을 봐왔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고문이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되었거든요. 민정은 준호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로부터 준호의 가방과 휴대폰을 건네받은 민정은 조용한 병원 로비 구석에 앉아 그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대학 교재들과 함께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 그리고 USB 메모리.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함을 복구했을 때 민정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의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장학생 주제에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내일은 더 재미있는 놀이 준비했어. 기대해라. 누구한테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끝이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차준호, 내가 엿들은 걸 다 안다.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이야. 유언이나 남겨라.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한 민정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재훈, 박민석, 김태현. 이 이름들은 그녀도 아는 유명한 재벌가와 정치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민정은 준호가 숨겨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번 중간고사 문제 미리 나왔어. 우리 아버지가 교육부 차관이랑 골프 치면서 들었대. 이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재훈이야.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1, 2, 3등 독차지네. 당연하지. 장학생들은 우리 밑에서 4등부터 해야지. 감히 우리를 넘보다니. 그나저나 차준호 그 새끼 요즘 뭔가 수상하지 않아? 우리 대화 엿듣는 것 같던데. 맞아. 어제도 교수 연구실 앞에서 몰래 녹음하는 거 봤어. 에이 설마. 걔가 뭘 알겠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알아챈 것 같아.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때 녹음기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정당한 경쟁이야? 이건 사기잖아.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사기라고. 야, 차준호. 너 정말 죽고 싶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들이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재훈 아버지는 두동그룹 회장, 박민석 아버지는 국회의원,
김태연 아버지는 대법관이야. 너 같은 거지 새끼가 감히 우리한테 덤벼.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다른 학생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아? 미안? 하하.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순진한 새끼네. 이 세상은 가진 자가 지배하는 거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배층이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피지배층이야. 그게 운명인 걸 왜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그럼 나는 평생 너희들 밑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면 이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녹음은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2년간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악인들을 상대해봤지만 이렇게 순수한 악의를 가진 자들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USB 메모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준호가 몰래 수집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원대학교의 입시 비리 증거, 교수들과 재벌가들 간의 금품 수수 내역, 시험 문제 유출 증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골든 서클이라는 비밀 조직의 존재였습니다. 골든 서클은 성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자녀들로 구성된 비밀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입학부터 졸업, 취업, 그리고 사회 진출까지 모든 과정을 특권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성원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원대학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내 최고 수준의 사립대학이었습니다. 연간 등록금만 3천만 원이 넘는 초특급 사립대학이었죠. 웅장한 유럽식 건물들과 넓은 캠퍼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신 시설들.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교육기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부패한 특권의 상징으로만 보였습니다. 학생처에 도착한 민정은 준호의 담당 교수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오전 9시 이후에 다시 와주세요. 제 동생이 중환자실에 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죠. 아무리 급해도. 민정이 차가운 눈빛으로 직원을 쳐다보자 직원은 무언가 본능적인 위험을 느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30분 후 경영학과 김상호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차민정 씨죠? 준호 학생의 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수님, 우리 준호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준호 학생이 최근 몇 달간 다른 학생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재벌가 자녀, 정치인 자녀, 고위 공무원 자녀들. 그런 환경에서 장학생들이 적응하기는 쉽지 않죠. 민정은 교수의 말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세요?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위계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그런 현실과 마주하게 될 텐데. 민정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혹시 골든 서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 교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입시 비리와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정이 준호의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교수님도 여기 포함되어 있더군요.
김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 동생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에요. 그때 갑자기 학생처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몇 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학생이 이재훈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민정 씨. 저는 이재훈입니다. 이재훈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동그룹 회장의 아들이군요. 아, 저를 아시는군요. 영광입니다. 이재훈의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두동그룹 법무팀장 정철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뵌 것은 불러뵌다고요? 제가 언제 만나자고 했나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철호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차준호 학생의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가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로금이요? 위로금이요? 네. 1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동생이 죽을 뻔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재훈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차민정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준호는 어차피 장학생이잖아요. 1억 원이면 가족 모두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민정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혹시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이라뇨. 저희는 선의로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다만, 이재훈이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준호가 가지고 있던 이상한 자료들은 모두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오해요? 네. 우리는 그냥 친구들이었어요. 가끔 장난을 치기는 했지만 그게 괴롭힘은 아니었죠. 준호도 나중에는 이해했을 거예요. 박민석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사실 준호가 먼저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는 그냥 응수한 것뿐이에요. 김태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날 밤 사고도 준호가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민정은 이들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준호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준호를 가해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낸 협박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골든 서클의 모든 활동 기록. 이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철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무허가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누군지 아시죠? 두동그룹 회장, 국회의원, 대법관. 정말로 우리를 상대하실 생각이세요? 민정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차민정 씨,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정철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억 원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재훈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차민정 씨도 준호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거든요. 그 순간 민정의 눈에서 12년간 숨겨왔던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를 본 이재훈과 다른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협박하는 거군요. 민정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재훈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민정은 학생처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법 밖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12년간 갈고 닦은 특수요원의 기술들이.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돌아보니 이재훈과 박민석, 김태현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민정 씨, 잠깐만요.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더 할 말이 있나요? 네. 사실 우리가 준호에게 한 일은 필요하기였어요. 필요하기요? 박민석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너무 나댔거든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우리와 경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김태연이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의 룰을 알고 자랐어요. 하지만 준호 같은 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민정은 이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을 반죽음으로 만든 거군요. 반죽음이라뇨. 좀 세게 놀았을 뿐이에요. 이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설사 이 일이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아버지들이 다 처리해 주실 거거든요. 하지만 차민정 씨는 다르죠. 평범한 회사원이 재벌가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박민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재훈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이재훈이 놀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정의 힘이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박민석과 김태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정이 이재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녀는 이재훈을 놓고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세 학생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여자? 미쳤나? 에이, 그냥 허세지 뭐. 평범한 회사원이 우리한테 뭘 하겠어? 하지만 이재훈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방금 전 민정의 눈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진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야,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조심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구인데. 하지만 이재훈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감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민정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쇠도우가 그들을 찾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민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리에는 오직 쇠도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고 얼굴에는 특수 위장용 페인트를 바른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12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요원으로 활동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준호야, 누나가 복수해줄게. 민정은 과거 공작원 시절 사용했던 비밀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연결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과거 북파 공작원 시절 민정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나 3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준혁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장비와 정보. 또 시작하는 거야? 평범한 삶은 포기한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렸어.
죽을 뻔했어.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면 그녀는 악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 후 강변 창고에서 만나자.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둘게. 1시간 후 민정은 한강변에 버려진 창고에서 준혁과 만났습니다. 그는 큰 검은 가방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가방을 열자 최신형 감시 장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도청 장치, 해킹 툴, 그리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 마지막 건 필요 없어. 민정이 권총을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죽이고 싶지 않아. 그들이 내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천천히 고통받게 만들고 싶어. 준혁이 민정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조심해, 하진아. 복수는 끝이 없는 길이야. 이미 선택했어. 민정은 장비들을 챙기고 첫 번째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이재훈이었습니다. 두동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골든 서클의 리더. 그는 강남의 초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민정은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12년간의 특수요원 경험으로 이런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은 아이들 장난감 같았습니다. CCTV를 무력화하고 출입 기록을 조작하는 것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 2시 이재훈의 집 앞에 도착한 민정은 유령처럼 건물에 침투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보안은 삼엄했지만 북한 평양까지 침투했던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재훈의 집 문 앞에서 민정은 특수 해킹 도구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민정은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히 걸린 사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재훈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치 트로피처럼 전시해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이코패스군.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침실에서 잠들어 있는 이재훈을 발견한 민정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수면제를 주입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이재훈을 의자에 묻고 민정은 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이재훈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누구야? 그는 자신이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안녕, 이재훈. 어둠 속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민정?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풀어줘.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정말 위험해질 거야. 민정이 이재훈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페인트를 바른 그녀의 모습은 악몽 같았습니다.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동생에게 한 짓이랑 똑같은 거야. 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준호에게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줄게. 민정은 이재훈의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특수 장비로 지문을 복사해서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이 휴대폰에 있는 골든 서클의 모든 자료들. 정말 흥미롭네. 휴대폰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장학생들을 괴롭히는 사진과 동영상들, 입시 비리 증거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수들과 정치인들의 뇌물 거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재훈, 너희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 범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재훈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회의 룰을 가르쳐 준 것뿐이야. 준호 같은 애들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해. 민정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분수라고? 사람을 죽일 뻔하게 만드는 게 분수를 가르치는 거야? 죽일 뻔하긴. 우리는 그냥 좀 세게 놀았을 뿐이야. 이재훈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재훈의 휴대폰에서 모든 데이터를 복사한 후 특별한 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재훈의 SNS 계정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도록 설정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가 준호를 괴롭히는 모습, 그리고 골든 서클의 비리 행위들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영상이 인터넷 전체에 퍼질 거야. 뭐? 안 돼. 그럼 내가 망해. 내가 내 동생을 망가뜨린 것처럼. 민정은 마지막으로 이재훈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동생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계속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재훈의 SNS에 업로드된 영상은 삽시간에 바이럴되었습니다. 성원대학교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해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성원대 재벌 2세들의 충격적인 학교 폭력, 골든 서클의 실체, 입시 비리와 특권 남용 장학생 괴롭히기, 이게 명문대의 현실? 언론들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재벌가의 눈치를 보느라 보도하지 못했던 기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두동그룹 회장도 주가 폭락과 함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박민석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골든 서클의 핵심 멤버. 그는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온갖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민정은 박민석의 일상을 며칠간 감시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석은 성원대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아버지의 힘으로 이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쓰레기들이네. 민정은 박민석의 범죄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비밀리에 촬영된 동영상들, 피해자들과의 대화 녹음, 그리고 은폐 과정에서 오간 뇌물 거래 증거들까지. 이번에는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민정은 박민석의 아버지인 박 의원의 정적들에게 이 자료들을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정치권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박 의원의 아들의 성범죄 의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권력 남용 의혹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박민석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박 의원은 의원직 사퇴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타겟은 김태현이었습니다. 대법관의 아들이자 가장 교묘하게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태현은 다른 둘과 달리 겉으로는 모범생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골든 서클의 두뇌 역할을 하며 모든 비리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정은 김태현을 가장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대법관의 아들이다 보니 법적 보호막이 가장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법보다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김태현의 컴퓨터를 해킹한 민정은 골든 서클의 모든 비밀을 담은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선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설계도였습니다. 성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세습 시스템, 입시부터 취업, 사법고시, 공무원 시험까지 모든 것이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장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짓이야. 민정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민정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동시에 여러 곳에 전달했습니다. 검찰, 국세청, 교육부, 그리고 양심적인 언론사들까지. 며칠 후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원대 골든 서클 게이트라고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재훈, 박민석, 김태현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들의 부모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원대학교는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과 직원들이 대거 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였습니다. 민정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기적적으로 준호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누나. 준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다행이야. 민정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뉴스 봤어. 그놈들이 다 잡혔다며? 응. 이제 걱정하지 마. 다신 너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준호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그런데 누나가 어떻게 그런 일을?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가 말했잖아. 나쁜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민정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차민정 씨께. 골든 서클은 성원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명문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이런 조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편지와 함께 다른 학교들의 자료들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준호와 함께 정의의 목소리라는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폭력과 교육 불공정을 척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누나,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그래서 더 잘 알 수 있어. 누나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지만 나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 민정은 준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 동생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으로부터였습니다. 하진아, 큰일 났어. 골든 서클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이 너를 노리고 있어. 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조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 조심해, 하진아. 이번 적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 민정은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박준혁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정체불명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년간의 특수요원 경험으로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설 탐정이나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었습니다. 누나,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병원에서 회복 중인 준호도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다 처리할게. 하지만 민정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국가기관이라면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차민정 씨, 저는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장 서지영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정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골든 서클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당신이 수집한 정보들이 우리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서지영 팀장은 40대 초반의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민정 씨, 아니 쇄도우.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정이 경계심을 드러내자 서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사실 골든 서클은 아카데미아라는 더 큰 조직의 말단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아카데미아? 전국의 모든 명문 교육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입니다. 교육부, 법무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서지영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조직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기득권층의 영구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죠. 교육을 통제하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민정은 경악했습니다. 성원대학교의 골든 서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일들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카데미아의 핵심부를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위험인물로 분류했습니다. 서지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민정 씨, 우리와 함께 하실 의향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특별수사팀에 합류하는 겁니다. 민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을 수많은 준호들의 모습도.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동생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민정은 다시 한번 특수요원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조용히 장악해왔습니다. 명문대학교 입시, 고등고시, 심지어 군사관학교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카데미아의 수장이 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교육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전면전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도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거든요. 서지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납치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요원들이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정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의 지원을 받아 그녀는 오히려 적들의 본거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본부는 놀랍게도 서울 중심가의 고급 빌딩 지하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교육연구소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부패 교육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사령부였습니다. 민정과 특별수사팀은 동시다발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핵심 거점을 동시에 급습하는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 클린 슬레이트. 교육계의 모든 부패를 일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전 당일 민정은 다시 한번 섀도우가 되어 아카데미아 본부에 침투했습니다. 지하 3층에 있는 작전 본부에 도달한 민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에는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기관의 통제 수준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군. 민정이 중얼거렸을 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전설의 섀도우답군요. 돌아보니 60대 중반의 품격 있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부 장관 김성수였습니다. 김성수 장관이군요. 반갑습니다, 섀도우. 당신의 활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골든 서클 하나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김성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계획이었거든요. 무슨 뜻이죠? 우리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했어요. 아카데미아에 합류하시죠. 당신의 동생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정은 비웃었습니다. 제안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럼 당신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준호는 지금 병원에 혼자 있는데. 김성수의 말에 민정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리면 이미 늦었어요. 우리 요원들이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김성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요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고.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혼자 온 줄 아셨나요? 그 순간 건물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특별수사팀의 본격적인 급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성수, 아카데미아 간부들 모두 체포한다. 서지영 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김성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우리에게는 정치적 보호막이 있다고. 그 보호막들도 모두 무너졌어요. 민정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체포 작전의 실시간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속된 아카데미아의 부패 네트워크가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며칠 후 민정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된 준호와 재회했습니다. 누나,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해.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민정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럼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 평범하게 살자. 하지만 두 남매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민정과 준호는 정의의 목소리라는 비영리 단체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교육 불공정 신고 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설립 기념식에서 준호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준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당당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공범이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습니다. 민정은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강함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을. 1년 후 정의의 목소리는 전국 200개 학교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율은 300% 증가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발생률이 70% 감소했습니다. 아카데미아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시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었고 특권층의 교육 독점 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부당한 일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은 새로운 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싸워줄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민정과 준호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나, 후회하지 않아? 평범한 삶을 포기한 거.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 나도 그래.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 민정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준호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전문으로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교육인권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남매는 각자의 위치에서 정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정한 강함이 뭔지 알 것 같아. 응? 진정한 강함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야.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정의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최대의 학교폭력 방지 단체가 되었습니다. 전국 2,000개 학교와 연결되어 있고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정과 준호는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아이들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의 횡포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차민정과 준호가 보여준 것처럼 진실과 용기가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악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있다면,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침묵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